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스토리로 Your Street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Your Street. 제가 뭐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뉴욕에 가면은 월스트리트이 있죠. 네, 그런데요, 이 월스트리트 대신에 텍사스주 댈러스의 Your Street이라는 것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금융의 어떤 변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역적인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가 제2의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업의 중심축이 뉴욕 월가에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미국 뉴스 같은 거 막 찾아봐도요,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낮은 세금, 그리고 뭐 완화된 규제, 뭐 기업 친화적인 정책 등등등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월가 금융회사를 텍사스가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뭐 낮은 세금과 어떤 느슨한 규제, 뭐 느슨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기업에게는 좋은 그런 측면이죠. 주민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기업 입장에서 지금 본다면 좋은 뭐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금융회사와 인력이 텍사스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텍사스주에 뭐 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 가신 분들 저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체가 텍사스로 이사 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업체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뉴욕에서 이 금융회사들이, 금융기관들이 텍사스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의외죠. 그러니까 텍사스 사람들은 그 금융 밀집 지역을 Your Stree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Your Street. Y에 어퍼스트로피하고 ALL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you all이라는 뜻이에요. you all. 그런데 이제 이건 텍사스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 텍사스를 포함한 그 미국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친근하게 부를 때 그때 쓰는 뭐 사투리 같이 쓰는 그런 용어가 있답니다. 저도 텍사스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남부 지역의 특유의 그런 사투리 같은 그 You all인데 그걸 이제 줄여서 your 그러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월스트리트의 뒤에 그걸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your street이라는 것이죠. 남부 텍사스식 월스트리트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텍사스 중에서도 댈러스입니다. 텍사스는 올여름에 그 뉴욕에 맞서겠다 라면서 댈러스의 텍사스 증권거래소까지 이미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 대단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텍사스 증권거래소라고 해서 TXSE. TX는 이제 텍사스의 준말이죠. 그리고 SE는 스탁 익스체인지, 증권거래소를 뜻합니다.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NYSE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증권거래소라고 해서 TXSE 이렇게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댈러스의 번화가인 업타운에서는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피스 타워를 지금 높게 지어 올리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5,000명이 넘는 인력을 수용할 그 골드만삭스 캠퍼스를 댈러스에 이미 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그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인근 고급 주거지 라스 콜리나스라는 곳에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이 캠퍼스라는 게 뭐냐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형 그 기업체들이 한 군데 막 몰려 있는 그곳을 이제 캠퍼스라 그러잖아요. 그 실리콘밸리 가면 구글이 뭐 건물 하나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이라고 뭐 20층, 30층짜리는 아니지만 뭐 4층, 5층짜리 그런 건물들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걸 이제 통칭해서 이제 구글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웰스파고 캠퍼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캠퍼스를 거기다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그 JP 모건 체이스는 이미 텍사스에 어느 주보다도 많은 직원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확장을 그리고 지금 더 하고 있고요. 체이스는 지난 2003년만 하더라도요, 댈러스에 한 4,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댈러스에 있는 직원이 무려 18,500명입니다. 체이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금융, 무슨 보험, 또 부동산 등에 종사하는 그 텍사스 지역의 주민들 인원이 무려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 31만 7천 명입니다. 그 인구 대비, 그 지역의 인구 대비 금융이나 보험이나 부동산 요쪽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 요게 뉴욕을 보면 9.9%거든요. 그런데 댈러스는 무려 10.1%입니다. 뉴욕을 넘어선 거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뉴욕보다 댈러스가 더 높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제 요 스트릿이 월 스트릿을 대체할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요즘은요, 텍사스가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핫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중요한 뉴스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시작할 때 항상 요즘에 제가 하는 말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 수 있는 어떤 대목 그런 거라서 제가 이제 텍사스 댈러스의 요 스트리트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뭐 긴급한 소식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주의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여행객을 노린 그 해킹 공격이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늘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또 말씀드리냐면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캡티브 크런치 라고 명명된 그 인터넷 하이제킹 공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인했다라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주의를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국제적인 글로벌 IT 기업이 이런 걸 그 주의를 경고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저로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전해드릴 수밖에 없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그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 해외 정보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해커들은 최근 미국 내 호텔과 리조트 등 이 숙박시설의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이 해킹을 자꾸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들어서 더 부쩍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들이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호텔에서요, 투숙객이 그 무료 와이파이를 로그인하는 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물론 로그인 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하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뭐가 뜹니다. 이용자가 이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대신에 무슨 운영체계 업데이트, 그러니까 무슨 OS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듯이 또는 뭐 보안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브라우저 업데이트 등을 해야 된다라면서 가짜 사이트가 뜹니다. 네. 이런 거를, 이거 뭘 내가 해야 이 호텔에서 이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가 해서 그걸 클릭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그 클릭한 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 가져간 노트북이라면 그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이제 오염되고 되고요. 또 이제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면 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연결이 돼서 내 스마트폰 정보가 다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뭐 이런 거 다 빠져나가고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무슨 파일, 영상 뭐 이런 거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해커는 이 감염된 기기를 또 자기들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답니다. 만일 내 스마트폰이 여기 감염이 됐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뭐 러시아면 러시아에서 저들이 원격 조정해서 다 빼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 확인 아니면 뭐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라는 등등등 내용의 구글 보안 확인 화면, 사실은 구글에서 그런 게 실제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로 구글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짜로 보낸 것처럼 화면이 위조된 화면이 뜨면서 이걸 클릭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세요. 그래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르기 쉽죠, 사실은. 그런 걸 누르면 바로 감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클릭 안 되고 다운로드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호텔, 공항, 무슨 컨벤션 센터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러면서 특히 호텔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 대신에 스마트폰 개인 무슨 핫스팟을 연결해서 노트북을 쓰든지 아니면 전화기는 그냥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이제 호텔에 투숙하게 되면요,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라는 얘기, 뭐 요즘은 뭐 무료 와이파이 없는데 거의 없죠. 무슨 베가스 같은 데 가면 뭐 거의 100% 호텔이 무료 와이파이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는 사용 안 합니다. 불안해서요. 그냥 제 데이터를 그냥 사용합니다. 왜냐면 저 스마트폰 이 전화기의 데이터는 뭐 저는 어차피 무제한 플랜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냥 제 걸 씁니다. 그런데 또 사실 이 무제한도 다 똑같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그 데이터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무제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특정 데이터 이상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싫어서 그 데이터 많이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디 여행 가셨거나 무슨 공공장소에서 뭐 인터넷을 쓸 일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걸, 속도가 나중에 뭐 무제한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조금 속도가 늦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능하면 본인의 데이터를 사용해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제 데이터를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쓰기보다는 데이터 그냥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좀 엄청난 오염 상태되고 또 이제 해킹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걸 조심하라라고 얘기했다니까 저도 좀 색다르게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국민들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 스토리를 좀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민 당국이 단속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면서 아이스 요원 전원에게 바디캠 착용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짧은 한 줄짜리 뉴스를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야, 이민 단속국이 이제야 좀 정의로워지는구나. 이제야 드디어 이제 단속 현장에서 어떤 일 발생하고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같은 생각은 정말 순진한 착시 현상입니다. 네. 단속 요원들이 바디캠을 착용은 하겠습니다만은 정작 촬영된 그 영상의 공개 여부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적인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디캠을 착용은 하겠지만 영상은 아이스가 판단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무슨 총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특별한 사건. 그런 특별한 사건일 때도 영상 공개는 의무화가 아니다. 이렇게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선택한 것만 그런 부분만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 내부 지침을 보면요. 이 아이스는 영상 공개가 자신들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때만 공개한다. 야,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뭐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공개 여부에 대한 그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아이스 국장에게 있습니다. 국장이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발표해버리면 공개 안 해도 끝이라는 것입니다.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그렇게 없고 그냥 아이스 국장에게 맡겼다. 개인적인 판단에 맡겼다. 이런 것이 과연 아이스 요원 전원에게 바디캠을 착용시킨다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이 영상이 공개되더라도 요원들의 얼굴과 무슨 이름 그리고 배지 번호 등은 그 신원이 확인될 수 없도록 지운 다음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개하겠다는 것이 말겠다는 것이 그럴 바에야 착용을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착용시키겠다라고 장비 구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돈 써서. 결국 그 자기들에게 유리한 영상은 공개하고 책임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선택적인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그냥 감추지 않고 밝혀버린 그런 겁니다. 바디캠을 아이스 요원들이 착용할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이 착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들이 착용한 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악마의 편집을 하든지 그렇게 공개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정말로 객관적이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앞뒤 자르지 않고 다 볼 수 있다라면 그들이 착용한 바디캠에 의존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이 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바디캠 정책을 수립해 놓고 그 바디캠을 요원 전원에게 착용시키겠다라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수천만 달러나 이미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스는 지난달에만 바디캠 장비 구입비로 3,1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100% 국민 세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하는 게 불법 이민자 그리고 이제 범법자 그 범죄를 행위를 했지만 이민 체류 신분이 불법적인 뭐 그런 또는 그런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만 그 해당되는 것이지 당당하게 시민권자인 우리가 시민권자인데 그걸 왜 신경 써? 그걸 신경 쓴다는 자체만으로 뭔가 꼴리는 게 있는 거야. 뭔가 뒤에 꿀리는 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단속 현장, 뭐 이런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지 밝히지 못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단속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데, 범법자 또는 위법하게 미입국한 사람을 왜 단속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속해야죠. 하지만 단속하는 데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과연 적법 절차를 따르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은 이제 바디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범법자라고 해도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어떤 그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도 체포 영장이 있어야만 가서 체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왜 다 적법 절차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민 단속도 똑같은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적법 절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건 모르니까 이제 바디캠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바디캠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입국자나 범법자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도 적법 절차에 하는지에 대한 아이스도 그걸 아니까 적법 절차로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바디캠을 착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3,100만 달러를 들여서 바디캠을 착용을 했는데 공개는 국민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그 영상을 국민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단속 자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겠습니다. 자, 썸머타임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나냐면 11월 1일 끝납니다. 매번 썸머타임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 끝납니다. 그때 이제 시계를 1시간 뒤로 되돌리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번에 시간 변경하는 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이라는 거는 maybe, maybe not, 50%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maybe, maybe not. 연방 하원은 최근에 썸머타임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그 내용, 선샤인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영구적으로 계속 하자라는 것이죠. 썸머타임을 했다 돌렸다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현재 시행 중인 썸머타임을 그냥 가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영구화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에서는 통과, 이제 상원에 넘어갔습니다. 상원은 그런데 조금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상원이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이제 언제 심의해서 과연 통과시킬지 요게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요거는 만일 통과되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찬반은 있지만 여하튼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상원이 이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뭐 그냥 예정대로 11월 첫째 일요일에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첫째 일요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엔 11월 1일이라고 11월 1일 그 이전에 상원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때는 시간을 다시 돌리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찬반은 있어요. 자, 썸머타임. 11월 첫째 일요일인데 올해는 11월 첫째 일요일이 공교롭게도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첫날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걸 돌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 전에 썸머타임을 앞으로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땅땅땅 상원에서 통과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계속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냥 계속 가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원에서만 통과된다면 이건 뭐 일사천리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지금 고민 중인데 심의 중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통과되든 안 되든 11월 전에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끌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최종적인 확정을 상원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보건의료계 그리고 종교계 이쪽의 분들이 많아요. 다수의 그 보건 전문가들은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한 여건은 결국은 자연 그대로의 표준 시간이다 라면서 인위적으로 바꾸는 이런 썸머타임 그것도 고정시켜버리는 법안은 의료계에서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썸머타임을 영구화시켜버리면 일부 그 종교인들의 경우는 종교 활동이나 이런 게 좀 방해된다 라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하튼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그 주택 순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모기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주택 순 자산은 현재 그러니까 모두 미국 내에 있는 62세 이상 다 더하니까 14조 9,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주택 순 자산이라는 건 뭐냐? 62세 이상인데 집을 오운하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산입니다. 집을 내가 100만 불짜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빚이 80만 불이고 자기가 넣은 돈이 20만 불이다. 그러면은 뭐 자산이 20만 불밖에 안 되겠죠. 100만 불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뭐 빚이 80만 불이면 뭐 80만 불이 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평균을 낸 게 14조 9,200억 달러입니다. 요게 그런데 어떤 추세냐? 지난 몇 년 동안에 조금 줄었어요. 왜냐면 집값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 동안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데 지난 1분기 동안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달 동안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전분기에 비해서 3,148억 달러 62세 이상 순 자산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시니어들의 주택 순 자산이 다시 증가했다라는 것은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뭐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은퇴 생활의 재정적인 안정 문제에 있어서 주택 자산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 뭐 당연히 중요하죠. 또 있어도 내가 페이오프가 됐느냐 아니면 여전히 뭐 몰개지 론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자산이 늘었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특히 이제 고령층에게 있어서 은퇴를 할 때 좀 안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 미국 정부 측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시니어 주택 순 자산이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다, 반등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고령의 미국인들이 생활비와 의료비 상승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매우 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값이 다시 또 요즘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니어들의 자산이 뭐 조금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야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제 집값이 올라가죠. 수요가 많아야 이제 올라가니까 공급은 뭐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올리기 위해서는 모기지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게 순서다는데 지금 뭐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지만 집값이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뭐 요만큼 올라가는 게 과연 시니어들의 어떤 순 자산 증가가 그렇게 의미 있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시니어들에게 순 자산 증가가 그래서 이제 좀 시니어들에게 여유가 생길 만큼 그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다른 물가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 찔끔 오른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값도 좀 오르면 좋지만 가장 직접적인 게 뭐예요? SSA 또는 뭐 웰페어 받으시는 분들은 SSI 이게 좀 팍팍 올라가 줘야죠.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더 좀 높이 올라가 줘야지 물가는 막 오르고 있는데 SSA나 SSI 같은 건 찔끔찔끔 뭐 3%뭐 이런 식으로 오르면
뭐 힘들죠. 예, 그래서 SSA나 좀 팍팍 올라주면 모를까. 뭐 집값 찔끔찔끔 오는 거는 글쎄요 얼마나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SSA의 인상 소식이 만약에 나온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을 했을 때 취업비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 취업 상황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 비자가 유효하니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취업 상태가 깨져버린다면 이 비자 자체도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직을 하면 이 비자가 유효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취업비자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부여해주는 그 유예 기간 그게 있어요. 지금 60일. 그걸 폐지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현행 최대 60일간의 그 국내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그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60일간의 출국 유예 기간을 준다라고 그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제정된 법인데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직이 딱 됐으면 취업 비자가 바로 그냥 무효화돼서 바로 오늘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해고 통보 받았다고 오늘 어떻게 짐 싸고 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는데 그게 60일인데 그거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현재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나 이런 사람들 실직 후에 체류 신분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또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직장을 못 구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뭐 바로 떠나야 된다. 60일의 시간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엄청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요, 실직 통보를 받았다라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당연히 더더욱이 없습니다. That means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가야 출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요, 이 취업 비자 갖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인 사회에는요, 이 취업 비자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반적인 취업 비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데 전문직 취업 비자 많습니다. H1B 뭐 이런 이 전문직 취업 비자 갖고 미국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게 어디 불안해서 살겠냐 이거죠. 내가 실직하면 바로 다음날 짐 싸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게 이제 60일간 유예기간 이런 게 없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민법적인 문제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갑과 을의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주, 그러니까 회사 오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완전히 을이죠.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되고 까불다가는 너 내가 그 해고 해버리면 넌 당장 오늘 한국 가야 돼.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 표현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것도 완화한 겁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엄청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뭐 정말 입으로 담기도 싫습니다만은 어떤 그 성적인 문제, 뭐 그런 어떤 마치 노예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는 제 걱정이 더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제 그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한 집안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견딜 수밖에 없구나. 이 상황을. 그래서 내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견딜 수밖에 없다라서 각종 착취행위나 학대행위 뭐 이런 거를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더 걱정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연방예산관리국에서 이걸 60일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도요 지금 검토 중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로 봐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시행된다고 발표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발표됐을 때 또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서 시행에 유예된다. 뭐 그건 그때 가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시행한다라고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잘 주시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국내선 공항으로 확대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인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에 한국인 한 명이 남부 지역 공항에 착륙한 미국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이제 텍사스를 떠올리십니다만은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서남부죠. 그리고 약간 동남부로 가면 뭐 조지아주 이런 데도 이제 해당이 되죠. 여하튼 남부 지역에 있는 한 공항에 국내선 여객기를 타고 내린 한국인 한 명이 체포됐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그 사람은 체포된 사람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한 그 신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한국인이 체포된 공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당국은 뭐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그 애틀란타 공항으로 일단 가장 유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 이 한국인이 체포됐다고 밝혀진 그날 애틀란타 공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대적 단속에 체포된 게 아닌가 이제 우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 애틀란타 공항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이때 그 공항에서 무려 그러니까 공항에서뿐만이 아니라 애틀란타 지역 전체에서 1,200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아마 애틀란타 공항에서 이 한국인도 체포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공항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그 아이스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제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선에서는 뭐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로 일단 그 입국 심사대에 있는 세관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방심하고 뭐 위법 신분의 사람들이 막 다닌다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그 이민국에서 명단을 받아갔고요. 그 명단하고 비행기 탑승자 명단하고 매일 조회하는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비교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명단 요 사람이 이거 비자 체류 기간 넘기고 또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인데 내일 무슨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어디서 내리네. 요걸 이제 쫙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되면 쫙 아이스 요원들에게 그 명단을 줍니다. 그럼 아이스 요원들은 그 명단 들고 다니면서 공항에서 잡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케이스, 뭐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위법한 행위죠. 뭐 내가 이날까지 입구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들어가야죠. 네. 그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위법 사항, 그런 케이스들은 과거에는 추방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 아이스 요원들의 집중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입니다, 요즘. 자, 오늘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당내 경선. 민주당에서 과연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로 누가 이제 뽑힐까 이제 그건데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 홍윤정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의 그 승리 여부에 지금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제가 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명칭이 뭐냐. 명칭 제가 DSA라고 그랬잖아요. DSA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미국의 데모크레틱 소셜리스트, 민주사회주의자. 이제 그래서 DSA라고 뭐 정치권에서는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국 뉴스에서도 그렇게 부르고요. 자, DSA 소속인 그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후보로 이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한국계 첫 주지사라는 기록, 그리고 위스콘신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 또 위스콘신주 최초의 에이시안 주지사, 또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 이런 4가지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한국계 그 이민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는 그 원래는 이제 요리사 출신입니다. 전문 셰프 출신으로 2020년에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위스콘신 주 의회 역사상 첫 에이시안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기록 하나 벌써 썼죠.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그런 노동자 출신이다. 그리고 한국인 이민자 가정의 딸이다. 그리고 싱글맘이다. 그리고 테넌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그런 진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죠. 그런 보편적인 무상교육, 또 공공식료품점 도입, 또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그리고 의료보험을 주 정부가 통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공약을 제가 이제 한 줄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된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오늘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근데 아직은 뭐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뭐 한 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는 지금 4명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강 2약입니다. 2강이 이제 홍 후보하고 이제 또 다른 후보인데, 프란체스카 홍 그리고 데이빗 크롤리라는 그 카운티의 행정관 출신이에요. 이제 이 두 명이 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될 겁니다. 원래 전직, 현직 그 부지사 후보들, 이 막강한 후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 주 그 민주당에서는 신예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집계상으로는 그 프란체스카 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한 지지율을 보니까 홍 후보가 생각보다는 많이 앞서요. 50.9% 지지율. 요건 이제 민주당 당원들 얘기죠. 50.9% 지지율. 그리고 데이빗 크롤리 후보가 31.2% 지지율.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이제 사전 여론조사니까 까봐야 되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홍 후보가 이렇게 약진하는 것을 내심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지도부가 홍 후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당내에서 홍 후보가 뽑히는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11월 본선에 나가서 공화당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려면 공화당 후보에게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대 공화당과의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는 홍 후보보다는 데이빗 크롤리 후보가 낫다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크롤리 후보를 좀 지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가 앞서는 거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죠. 네.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뚜껑을 여니까 크롤리 후보가 당선이 될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홍 후보가 선출이 될지 요거 이제 오늘 저녁 때면 이제 끝장이 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프란체스카 홍 후보에 대해서 막 뭐라고 욕했죠. 저기 그 위스콘신 주에 가면 미치광이 여성 공산주의 정치인이 주지사가 되려갑니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워싱턴 정가에서 그러니까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를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어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좀 키워준 면모도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제 오늘 이 홍 후보의 당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11월 본선거에서 뭐 당선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관심의 대상이 된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결과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지금 빌드업 되고 있는, 아니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제2의 금융도시로 탈바꿈한 댈러스 지역. 그래서 그곳을 이제 우리는 Your Street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에서는 웬만하면 무료 와이파이 쓰지 마라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고 뭐 이런 거 말씀을 잘 드렸는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 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